여기 중국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중국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한국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는 중국 교육을 곧이곧대로 믿고 한국에 수학여행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중화사상을 가진 채 한국에 온 지 5분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슈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일반적인 중국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살핌을 받아온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같은 반 친구들이요? 그들의 부모님은 부유한 당 간부들, 사업 거물, 그리고 중국 유명 대학교의 내로라 하는 교수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중국의 미래이자 5천년의 후계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같이 듣는 이 소리는 정말 지겨울 정도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자 분위기는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는 클립보드를 잡고 목을 가다듬고 눈에 띄는 자부심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교실 전체를 가득 채운 헛웃음, 그리고 비꼬는 박수 소리가 이어졌죠. 학생들은 곧바로 외쳐댔어요. 한국? 고대부터 우리의 속국이었던 그 작은 반도. 제 아버지는 그들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남은 찌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가겠다고요? 줄 전체가 웃음으로 터져나왔고 코미디언들처럼 서로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은 안 될까요? 적어도 한국보다는 가치 있는 선택 같은데 말이에요. 그녀는 무심하게 휴대폰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K-팝과 화장품밖에 없는 국가예요. 아니면 게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마저도 아이들이 PC방 안에서 삶을 낭비한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모두가 한국행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냥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야. 모든 게 가식이자 거짓이고 그들에게 깊은 건 없어. 선생님은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정해. 이 수학여행은 눈을 뜨게 하는 문화여행이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학생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눈뜨기? 낮잠 유도에 더 가깝죠.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교과서의 선전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었어요. 저희가 평생 동안 배워온 것은 한국은 생존을 위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그늘에 의존해왔다는 거였죠. 시험 답안에서도 속국과 빌린 문명 같은 구절을 작성하며 정답을 맞춰왔기에 저희가 한국행을 거부한 건 다 이유가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어요. 분명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모든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세련된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기에 한편으로는 한 번쯤은 한국을 경험하고 싶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그렇게나 한국 욕을 하면서도 정작 모든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한 학생이 극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며 학생들에게 소리를 치더군요. 우리는 중국의 한 문화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 마치 지방을 관리하는 임금처럼 한국을 잔뜩 내려다보고 오자고. 웃음소리가 버스 통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우월감에 고무된 자신감에 휩싸였어요. 또 다른 학생은 휴대폰을 들고 한국 GDP를 검색하며 작은 숫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봐봐. 우리는 한국보다 10배나 큰 국가야. 그러니 이번 여행은 모방 국가로의 휴가일 뿐이야. 이건 1인당 GDP가 아니었기에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 훨씬 유리한 지표였지만 그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듯 비웃어댈 뿐이었어요. 저희의 오만함은 일종의 집단 공연으로 발전했으며 각각의 모욕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선생님이 나서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그만해. 그들에겐 기술이 있어. 너희도 반도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을 거 아니야? 버스는 반초 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조롱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술이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는 것만 조립할 뿐이에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라고요. 선생님은 그저 연민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의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을 모두 안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버스는 빨간불에서 속도를 줄였고 밖에서는 한 중국인 남자가 경적을 울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무단으로 건넜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인도에 침을 뱉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위험하게 헤쳐나갔죠. 이게 바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저희들이 과연 누굴 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이게 저희들의 실패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스가 공항을 향해 이동할 때 운명은 저희 옆에 빈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밝은 빛이 광택이 나는 바닥에 쏟아졌고 유리벽과 넓은 복도에서 반사되었죠. 량웨이는 하품을 하며 여행 가방을 끌었고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악몽이 다가오고 있어. 로밍도, 신호도, 게임도 없겠지. 한국은 가난한 국가거든. 철루이는 코미디 총극에서 소품처럼 휴대폰을 들고 웃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겠지. 아니, 존재하는 척만 할 뿐일 거야. 그게 바로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나라 한국의 실체거든? 무료 와이파이는 잡히지만 정작 20가지 양식, 3가지 로그인, 그리고 비밀스러운 과금이 포함되겠지. 하지만 저희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저희의 휴대폰은 하나둘씩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윙윙거렸거든요. 화면이 순식간에 켜지고 갑작스러운 폭풍우처럼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린차오는 조용히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깐만, 나는 어떠한 비밀번호도 입력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고. 량웨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화면을 격렬하게 두드렸습니다. 말도 안 돼. 무료 와이파이는 항상 무너질 뿐이야. 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가만 해도 20개가 넘는다고. 20개가 넘는 국가의 공항에서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인천공항의 무료 와이파이 신호봉은 심장 박동처럼 안정적으로 빛나며 깜빡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철루이는 비디오 앱을 클릭하여 피할 수 없는 버퍼링의 바퀴를 기다렸습니다. 대신 고화질의 한국 드라마가 선명하게 스트리밍 되었어요. 중단이나 어떠한 지연도 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경외심에 반, 두려움에 반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집 광대역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어. 우리 집은 가장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유기도 10개가 넘는데 말이야. 자오미는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베이징의 공항 와이파이는 5명만 로그인해도 작동하지 않아. 그게 중국의 한계지. 그런데 한국은 이걸 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 그때 웬 비서로봇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부드러우면서도 중국어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연결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학생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로봇이 어떻게 알고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말인가요? 철루이는 속삭였습니다. 이 로봇? 중국어를 안다고? 로봇의 스크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인천공항의 비서로봇이에요. 그리고 인천공항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공항 전체를 커버합니다. 량웨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공항 전체? 무려? 제한 없이. 불가능해. 로봇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기가 한 번만 연결되면 시스템이 공항, 지하철, 호텔 등 모든 곳에서 사용자를 인식하죠. 린차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연결 한 번으로 어디서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야? 로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동이에요. 네트워크가 이미 당신의 기기를 알고 있죠. 철루이는 긴장한 채로 웃었습니다. 섬뜩하게 들리네. 마치 스파이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러나 로봇은 여전히 친절하게 응대할 뿐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 특정 국가와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전국을 찔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특정 국가는 바로 저희의 조국인 중국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자오미는 기억하며 찡그렸어요. 베이징에서는 먼저 30초 분량의 광고를 봐야 5분 동안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그것도 저도 안 쓰는 저품질의 와이파이를 말이지. 그렇게 저희는 어릿빠진 채 이동을 계속했는데 저희는 걸음을 계속할수록 더욱 놀라운 장면들만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디지털 키오스크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거든요. 각 화면에는 실시간 버스 시간표, 레스토랑 리뷰, 호텔 지도가 4가지 언어로 표시되었습니다. 첼루이는 시스템이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자 버튼 하나를 누르고
저희가 묵을 숙소를 입력했습니다. 당신의 버스는 8분 후에 출발합니다. 예상 도보 시간 4분. 학생들은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지켜보던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마법이 아니야. 이것은 디자인이지. 진정한 천재는 단순함 속에 숨어 있거든. 저희는 한국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끊임없는 증거 속에서 오만함이 깨지는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린차오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치 시스템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수암을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여행 가방의 위치가 화면에 표시되어 수화물이 접근할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철루이는 숨을 헐떡이며 짐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벨트 번호가 표시되고 있어. 그래서 이곳에는 혼란도 없고 소음도 나지 않고 있지 라고 말했어요. 량웨이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가방을 찾기 위해 늑대처럼 서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 한국인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영어를 구사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더군요. 단체 여행객이시군요. 버스로 가는 길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오미는 속삭였습니다. 팁이나 보상을 요구하려는 걸까? 중국 공항에는 그런 경우가 흔하잖아. 그 남자는 다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당신을 돕는 것은 제 의무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는 존중으로 여겨지거든요. 그의 말은 저희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삶을 사는 태도 자체가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타고 명동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글지글 끓는 닭꼬치 냄새, 설탕을 뿌린 달콤한 와플, 붉은 소스에 끓이는 떡볶이의 명백한 매운맛으로 공기가 어지러웠어요.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공연자들은 구석구석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명동을 좋아하게 되었죠. 학생들에게는 살아있고 시끄럽고 먹을 것이 가득한 곳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제 거만한 친구들은 괜히 불평을 쏟아내더군요. 량웨이는 고가의 디자이너 재킷을 잡아당기며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한국 쇼핑 거리라는 거지? 솔직히 난징로드를 저렴하게 모방한 것 같아. 더 작고 더 열악하지만 말이야. 철루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위한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웃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니까 미니 베이징이라고 소개해도 되겠지? 자오미는 눈을 크게 굴리며 거만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장품과 튀김밖에 없네. 여기가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국의 동네 쇼핑몰이 이 지역 전체보다 더 부유하게 느껴지는걸? 린차오는 그들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불빛과 음식 가판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한 줄을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레기가 없고 돈과 물건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에서 부드러운 예의를 갖추며 상인들이 고객에게 공격적으로 소리치는 대신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 생각은 달라.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혼란 따위는 볼 수 없거든. 훨씬 더 차분한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말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내 디저트 가게에 들렀고 각종 달콤한 디저트를 구매했습니다. 량웨이는 카드와 아버지의 선명한 메모가 가득 담긴 두꺼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재력에 비한다면 이건 그저 껌값에 불과한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내밀었죠. 하지만 그녀는 긴장을 풀어도 너무 풀어버리고 말았어요. 몇 분 후 저희가 다시 길을 계속 걸어가던 중 량웨이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졌거든요. 내 지갑이 사라졌어. 저희 일행은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오미는 날카롭게 빙글빙글 돌았어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을 하는 거야? 량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 배낭과 주머니를 뒤지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기 없어. 신분증, 은행카드, 아버지의 명함 등 모든 것이 담긴 내 지갑 말이야.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당황하여 오만한 미소를 두려움으로 뒤틀었습니다. 철루이는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어요. 넌 방금 한국 길거리 범죄에 당한 거야. 그러길래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 위험하다고 말했잖아. 이미 누군가 내 현금을 줍고
1년치 봉급을 얻었다며 자랑하고 있을 거야. 자오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번 사라진 물건은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만 있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야. 량웨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죽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걸 잃을 수는 없어. 부모님이 나를 죽일 거야. 나는 대사관에 가서 모든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잘 알잖아. 린차오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 어쩌면 정직한 사람이 내 지갑을 다시 가져올지도 몰라. 반 친구들은 그 제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루이는 무릎을 치며 허리를 젖히며 넘어졌죠. 뭐? 쇼핑 거리 한가운데서? 린, 순진하게 굴지 마. 그 지갑은 지금쯤 서울 반대편에 있을 거야. 너도 잘 알잖아. 중국에서 그 지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는데 어떻게 중국보다 시민의식이 낮은 한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겠어? 자오미는 비웃었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야. 사람들은 재미로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둑질을 생업으로 삼거든. 특히 관광객이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되찾을 수 없지. 하지만 논쟁이 더 커지기도 전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군중 사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중한 미소로 저희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더군요. 실례합니다. 누군가 이걸 잃어버렸죠? 당신들이 이 지갑을 놓고 가는 것을 봤어요. 중국인이시죠?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량웨이는 눈을 크게 뜨고 사정없이 목소리를 떨었어요. 그건 제 거예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재빨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친 듯이 그것을 열어 각 카드와 지폐를 뒤적였죠. 그녀의 턱은 거의 떨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 동전 하나조차도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건 이 한국인의 반응이었어요. 이 한국 여성은 마치 한국에서 이렇듯 분실물을 돌려받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듯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조심하세요. 이 거리는 꽤 혼잡하거든요. 라고 말할 뿐이었거든요. 그러고는 감사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대로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저희는 방금 일어난 일의 단순함 때문에 오만함이 산산조각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철루이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며 중얼거렸어요. 수고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녀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돌려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오미는 자존심이 상한 채 찡그렸습니다. 아마도 방송사에서 연출한 장면일 거야. 관광객들을 위한 속임수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주장조차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린차오는 고개를 부드럽게 저었어요. 주변을 봐. 카메라도 없고 관객도 없잖아. 이 한국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호의로 물건을 돌려준 거야.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지갑을 말이야. 량웨이는 지갑을 보물인 것처럼 가슴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우며 떨렸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몇 초 만에 사라졌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올 수가 있지? 조용히 지켜보던 선생님이 마침내 목소리를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해되니? 이건 운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이건 한국이라는 국가에 뿌리 깊게 내려진 신뢰의 문화라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그저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희를 어디론가로 데려가시더군요. 그렇게 향하게 된 곳은 길모퉁이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위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분실물 보관 통합 네트워크였어요. 화면을 몇 번 탭하면 휴대폰부터 우산, 보석까지 최근에 신고된 수십 개의 분실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각 항목에는 발견된 위치, 기록된 시간, 반품 상태가 표시되었죠. 철루이가 화면을 깜빡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하철, 시장, 공항, 거리 등 한국에서 모든 공공장소는 이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고 덕분에 분실물이 거의 100% 수준으로 회수되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 이 키오스크에는 시민이나 직원이 분실물을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즉시 주인과 일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거든. 린차오는 경외심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에서 정직함은 기술로 뒷받침되고 있구나. 덕분에 시스템은 분실물을 정상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안심시키는 기적이지. 한국의 곳곳에 있는 카메라를 봐. 중국에서는 이 카메라를 그저 감시용 및 정부의 인민통제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잖아.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달라.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개인을 존중하고 있거든. 그러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신뢰를 장려하지. 신뢰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문화가 되는 거야. 자오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도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요. 아니, 솔직히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많죠. 하지만 카메라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정직하게 만들지 않아요. 량웨이는 지갑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아마 중국은 가장 큰 건물과 가장 넓은 도로를 건설하지만 결코 한국 같은 것을 건설하지는 않아. 우리는 결코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거든.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명동의 왁자지껄함은 절정에 달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조롱하지 않았어요. 철루이는 목소리가 흔들리며 농담을 시도했습니다. 정말로 지갑을 되찾다니, 량웨이, 너는 아마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운이 좋은 관광객일 거야. 량웨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 생각에 이건 운이 아닐 거야. 여기서는 이게 그냥 정상이야. 그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지. 자오미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거리를 내다보며 거울 속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불운한 사람일지도 몰라? 우리는 크기는 크지만 믿음은 전혀 없잖아. 린차오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신뢰 자체가 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선생님은 무언가 변화한 것을 알고 조용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저희의 오만함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저희의 기존의 한국에 대한 조롱은 주인에게 돌아온 지갑에 완전히 금이 가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애써 충격을 감추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다음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희 일행이 지하철로 내려오면서 아침 햇살이 서울의 유리탑을 통과했습니다. 깨끗한 타일에 신발이 부딪히자 저희 학생들은 잠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닌 쇼핑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밝은 LED 표지판이 구석구석을 밝히고 여러 언어로 선명한 화살표가 있고 살아있는 몸의 정맥처럼 색으로 구분된 통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한국의 지하철이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사실 중국은 자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량웨이는 발을 끌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한국 지하철이야? 그래, 훌륭하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베이징보다 낫다고 말하지는 마. 우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 철루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중국의 지하철은 한국의 지하철을 부수고 있어. 팔로워들에게 이 작은 역들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봐. 그들은 분명 이 조그마한 지하철을 보고 폭소할 거야. 이것마저 밀리면 중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기에 자오민마저 팔짱을 끼고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냈어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분명 지하철은 붐비고 시끄럽고 늦을 거야. 한번 보자고. 하지만 린차오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끗한 벽, 쓰레기에 하나 없는 청결한 모습, 승객들의 고요한 흐름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승객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직선으로 걷는 모습, 중국어, 영어, 일본어 표지판이 여행자들을 혼란 없이 안내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숨속으로 속삭이며 거의 너무 조용하게 느껴져 라고 말하더군요. 확실히 한국 지하철의 플랫폼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밝게 빛나며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었죠. 2분 만에 도착하는 기차. 철루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저 정밀도 좀 봐.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로 정시에 도착한다고? 정말 말도 안 돼. 그들이 실제로 도착하는 모습을 좀 봐야겠어. 하지만 타이머가 0에 도달하자 기차는 마법에 걸린 듯 역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문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기계식 한숨과 함께 일제히 문을 열었죠. 한국인 승객들은 깔끔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밖으로 나왔고 밖에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통근자들은 내리는 승객들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열어두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량웨이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러한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녀는 새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리기도 전에 억지로 문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실 이건 중국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당시에 저희 모두는 그게 잘못된 행동인 줄도 몰랐죠. 하지만 그녀가 지하철에 탑승하기도 전에 한 한국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두드리더군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줄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의 눈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화가 나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으며 그저 기대의 참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에 량웨이는 얼어붙고 당황하며 다시 제자리로 물러설 뿐이었죠. 자오미는 반은 조롱하고 반은 불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봤어? 이 할머니는 소리치지도 않고 량웨이를 바로잡았어. 화도 내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야. 철루이는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베이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량웨이는 목청껏 비명을 지르며 덤벼들었을 거야. 그렇게나 아나무인하고 오만한 그녀가 할머니의 손짓 한 번에 제압당하다니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저희는 질서는 정상이자 상식인 한국에 감탄을 하며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어요. 지하철 안은 보이지 않는 담요처럼 고요함이 저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깨끗하고 공기는 상쾌하며 조명은 부드러웠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승객을 위한 우선 좌석은 밝은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선명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좌석은 꽉 차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이러한 배려석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량웨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상하이라면 그 자리는 이미 꽉 찼을 거야. 사람들은 표지판을 못 본 척하지. 철루이는 중국에서는 누군가 지하철 좌석에서 국수를 먹고 휴대폰으로 소리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두 조용히 앉아 조금의 소음이나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할머니가 들어오자 몇몇 승객들이 즉시 일어나 그녀를 배려석으로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저희는 그런 모습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응시할 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빈자리에 앉으려는 노약자의 자리마저 그냥 밀쳐버리고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지하철 문 위에 디지털 지도에 불이 켜지며 각 정류장을 정밀하게 표시하고 환승을 나타내는 화살표, 출구 사이에 도보 시간까지 표시해 주었거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분한 안내가 이어졌고 결국 저희는 열등감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저 침착하게 저희를 진정시킬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 사고 그 자체지. 그러니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자오미는 찡그렸습니다. 시스템 사고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은 천장 통풍구를 가리켰습니다. 센서는 이산화탄소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리고 공기가 탁해지면 신선한 공기가 자동으로 순환하지. 그는 다시금 디지털 게시판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AI는 모든 기차를 추적하여 군중 흐름을 예측하고 있기도 해. 한 역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일정이 실시간으로 조정되지. 그러니 한국은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막힘없고 지연 없는 지하철 운행이 가능한 거야. 철루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AI요? 그냥 지하철인데요?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잉? 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기차를 제 시간에 운행하는 건 과잉이 아니야.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라고 생각해봐. 그가 없으면 소음이 발생하고 모든 조율이 깨지고 말지. 그러나 지휘자와 함께라면 조화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반박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지하철은 다시금 다음 역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부드러운 차임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리는 승객들이 먼저 내렸죠. 솔직히 저희는 중국에서 늘상 하던 것처럼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려고도 해봤지만 한국에 보이지 않는 질서의 힘이 저희를 제지했습니다. 두려움도 통제도 없이 공유된 존중의 단순한 힘뿐이었죠. 마침내 에스컬레이터에 도착하자 에스컬레이터는 완벽한 흐름으로 작동했어요. 위에는 지하철 도착 시간과 연결된 버스 시간표가 디지털 화면에 표시되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시계의 기어처럼 원활하게 동기화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량웨이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크기에 대해 자랑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정밀도야. 한국은 완벽한 정밀도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냈던 거야. 철루이는 마지못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야말로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할지도 몰라? 린차오는 부드러우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아래 플랫폼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함이 소음, 크기, 소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구현하기 어렵고 정말로 강력한 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기차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언제 어디서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날이었죠. 그건 바로 학생들은 조를 짜서 각각 한국 호스트 가족과 하룻밤을 보내는 거였어요. 현지인의 생활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니 이건 부유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배정된 호스트 가족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당연히 량웨이, 철루이, 자오민, 린차오와 같은 조였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자마자 량웨이는 즉시 비웃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한국인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못생긴 끝없는 콘크리트 타워일 뿐이잖아. 나는 정원이 딸린 고급 주택에서 사는데 이런 아파트는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철루이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3층짜리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온 가족이 3m짜리 건물에서 살고 있어. 정말 안타깝군. 그러나 린차오마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의 깨끗한 입구, 쓰레기나 소음의 부재, 획일적이지만 우아한 디자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이상하리만큼 질서정연해. 어쩌면 안전할 수도 있고 한국은 이 콘크리트 안에 금덩이를 숨겨놓았을지도 몰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로비에서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집안 내부로 들어서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열쇠가 아니라 조용한 삐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호스트가 세련된 검은색 패널의 손가락 끝을 누르자 자물쇠가 자동으로 열렸어요. 량웨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만, 열쇠가 없다고. 그럼 도둑을 어떻게 막는 건데? 저희의 혼란을 눈치챈 호스트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스마트 도어록이야. 짐은 비밀번호 또는 카드로 작동되지. 아무도 열쇠를 복사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안전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잠금 장치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알림을 보내는 방식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시도하면 즉시 알람이 울려. 그리고 경찰은 몇 초 만에 알림을 받을 수 있지. 저희는 영어로 소통해야 했지만 아무튼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언어를 초월하여 저희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떻게든 한국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기도 했죠. 아파트는 침실 2개, 작은 주방, 깔끔한 거실 등 소박한 크기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었고 어수선한 것도 없었으며 낭비되는 것도 없었지만 역시나 부유층이었던 친구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며 한국을 조롱했죠. 량웨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 욕실은 이 거실 전체보다 더 커. 철루이는 웃으며 가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너무 좁아서 걸을 공간이 거의 없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은 단 한순간에 곧바로 꺾이고 말았어요. 저희가 집에 들어오자 모션 센서에 의해 작동하는 조명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깜박였는데 동시에 공기는 너무 뜨겁지도 춥지도 않게 부드럽게 조정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인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에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거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더욱 무지막지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한마디 명령을 하자 실시간 뉴스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자동 한국어 자막이 있는 중국 드라마로 전환되었어요. 자오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자막이 즉시 표시될 수 있나요? 아주머니는 그저 놀라운 기술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건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 IPTV거든. AI는 스트리밍하면서 자막을 생성하지.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국 채널에서 한국어 자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그렇게 TV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자 아주머니는 저희를 부엌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경이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세탁기가 패널을 빛내며 부드럽게 윙윙거렸습니다. 너희의 더러워진 겉옷은 내일 아침이면 자동으로 세탁되어 있을 거야. 세탁기는 자동으로 옷을 측정하고
올바른 양의 세제를 추가한 다음 자동으로 말리고 끝나면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주거든. 이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량회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문자 보내는 세탁기? 말도 안 돼. 철루이는 웃으며 우리 집에서는 누가 세탁기에 빨래를 3일 동안이나 방치했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처에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도크로 돌아와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로봇 청소기가 자신이 청소한 아파트 지도를 보여주며 부드럽게 삐 소리가 나는 것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자오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굳이 인간이 청소하지 않아도 바닥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거야? 도대체 여기는 중산층의 일반적인 가정이 맞긴 한 거야? 저희는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의 대궐 같은 큰 집은 끊임없는 청소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계가 불평 없이 조용히 작동할 뿐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저희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감지한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바닥이 발밑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열기가 고르게 퍼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온돌이야 라고 아주머니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식 센서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고대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지. 바닥 아래에는 수도관이 흐르고 스마트 컨트롤이 있어 모든 방을 완벽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 열을 낭비하는 라디에이터와 달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량회이는 깜짝 놀라 손바닥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편하네. 내가 느낀 그 어떤 히터보다도 좋아. 철루이는 마지못해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이 이곳 집보다 몇 배는 더 크지만 고를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 한국 집에서 살고 싶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인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노크를 하고 따뜻한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바닥에 있는 침구 옆에 컵을 놓았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친절함은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려 깊은 호텔은 저희의 삶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를 마시며 조용한 말을 주고받았죠. 량회이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거대하지만 항상 차갑고 지저분하며 낭비적이야. 왜 그럴까? 철루이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가 아니라 크기를 위해 만들기 때문이야. 이미지를 위해, 보여주기를 위한 산만을 사는 거지. 진짜 편의와 삶을 위해가 아니라 말이야. 어쩌면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건 중국일지도 몰라? 한국은 밖보다 안이 훨씬 더 훌륭하니까 말이야. 자오미는 마지못해 작은 집은 가난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우리 저택보다 더 부유하게 느껴져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바닥이 저희의 몸을 감싸주고 스마트 시스템이 저희를 보호해주며 호스트의 친절함이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한국의 위대함이 고층 빌딩이나 구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조용한 천재성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잠에 빠져들면서 저희는 집의 크기와 함께 오만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함을 예술로, 기술을 인류로 바꾼 나라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 새로운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 일정 소화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버스는 서울 중심부를 천천히 지나다 멈췄다가 우뚝 솟은 붉은 문 앞에 멈췄어요. 학생들은 한국 조선 왕의 옛 거처였던 경복궁을 바라보며 목을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섰죠.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곡선형 지붕을 밝히며 각 기와가 갑옷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밝은 전통옷을 입은 경비원들은 입구에 단단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침묵은 위험 있고 존재감은 위풍당당했습니다. 량회이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국의 왕궁이야? 베이징의 자금성보다 훨씬 더 작은걸? 마치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같아. 자오민도 자존심을 건 채 동참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지금껏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인정할게.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있어.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해서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나 린차오는 복잡한 페인트 빔의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의 색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밝은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한국은 우리를 따라한 것 같지가 않아. 살아있고 독특하고 거의 반항적인 느낌이야. 그때 한국인 가이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한국 주권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 벽들은 수세기에 걸친 독립을 목격했습니다. 량회이가 비웃었습니다.
독립?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당신의 왕들은 항상 우리 황제들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한국인 가이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에서 강력한 수나라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려줬나요?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철루이는 확장에 실패한 후 무너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붕괴? 그들은 한국의 왕국 중 하나인 고구려에 대한 반복적인 침략 끝에 멸망했습니다. 수나라는 100만 명의 병력을 북쪽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군대는 강에 빠져 익사하고 산에서 굶주리고 눈보라에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했던 수나라 제국은 고구려를 침공하는 실수 한 번으로 결코 회복되지 못했어요. 일행은 깜짝 놀라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오미는 찡그렸습니다. 중국 왕조가 한국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인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의 교과서에는 이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기록과 전 세계 역사가들조차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고구려는 자랑스러워하며 수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량회인은 하지만 당나라는 더 강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습니다. 라고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어요. 당나라는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함락되자 신라는 당나라의 등을 돌렸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강제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했어요. 한국은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굴욕감을 느끼며 도망칠 뿐이었죠. 철루이는 빈정거림이 사라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은 한반도가 강력한 중세의 중국을 물리쳤다는 건가요? 한국인 가이드가 그들 주위에 손짓을 했습니다. 이 궁전들은 복제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유언장입니다. 조선은 전 세계 대부분의 왕조보다 더 오래 통치했어요. 여기서는 법과 예술, 철학이 우리 나름대로 번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뜻밖의 사실의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거의 어릿빠진 상태로 정처 없이 걸었죠. 궁전 안에서 저희는 섬세한 서예, 오칠 가구, 궁정을 주재하는 왕들의 벽화로 가득 찬 홀을 지나갔습니다. 린차오는 나무 난간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품이 있어. 한국의 역사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멍하니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도망치듯 이곳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의 버스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 건물인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저희를 실어 나르더군요. 저희가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식적이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희 앞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각은 세심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큐레이터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갤러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구름 무늬가 새겨진 고대 갑옷과 무거운 철판을 전시하는 것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것들은 수나라와 싸운 고구려 군인들의 것이었습니다. 량회인은 한번 침묵한 채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를 응시했습니다. 큐레이터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죠. 여기 아시아 전역의 수집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려청자 도자기도 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수입할 정도로 감탄하기도 했죠. 자오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수입? 하지만 중국은 항상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들었어요. 즉, 우리가 원조라는 말이죠. 그러자 한국인 큐레이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록을 보면 한국이 원조라는 것을 전 세계 역사학자가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구텐베르크보다 몇 세기나 앞선 세계 최초의 이동식 금속 활자가 놓여 있었거든요. 학생들 모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철루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동형, 유럽 이전에? 우리는 왜 이걸 배우지 않았을까? 한국인 큐레이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리들은 제국의 자부심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을 능가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증거가 드러납니다. 우리 책들은 당신의 학자들이 여전히 손으로 필사했을 때 인쇄된 것입니다. 린차오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었어. 이들은 빛이었어. 저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국경을 보여주는 그림, 왕실 문서, 지도가 8세기가 지나도 완벽하게 보존되는 것을 보고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자오미는 자존심을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어. 량회이는 우리는 한국이 중국에 집착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제국을 파괴할 수 없어. 아이들은 서양보다 먼저 발명할 수도 없지. 결국 아이는 중국이었던 거야. 라고 씁쓸하게 속삭였습니다. 저희들은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아닌 저희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대한민국은 결코 모방된 적이 없었고 항상 기적만을 만들어내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번에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향하는 식당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음식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한국은 김치, 삼계탕 등 중국의 음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자신의 것인 양 행세를 하는 국가기도 하기에 저희는 이번만큼은 저희가 자존심을 회복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현대적인 유리탑과 조용한 한옥 옥상 사이에 위치한 전통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뜰에는 매력적이면서도 낯선 향인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났어요. 점토 항아리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스테인리스 카운터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량회이는 긴장감을 털어내고 싶은지 숨을 헐떡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는 고추를 곁들인 중국의 파오차이의 짝퉁 버전일 뿐이야. 철루이는 팔꿈치를 괴며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절인 양배추지. 우리는 그것을 수세기 동안 먹어왔어. 한국은 그냥 이름만 바꿨을 뿐이야. 한국인 셰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드럽게 손뼉을 쳤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왔죠. 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불고기, 비빔밥을 만들고 국과 전통 과자를 맛볼 것입니다. 한식은 역사, 과학, 좋아해요. 학생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철루이는 역사와 좋아? 그냥 음식일 뿐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릇들이 저희 앞에 나왔습니다. 소금, 마늘, 생강, 고춧가루, 찹쌀, 심지어 얇은 배 조각까지 나왔죠. 량회이가 찡그렸습니다. 배? 누가 김치에 과일을 넣어? 역시 가짜는 가짜네. 그러나 셰프는 참을성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식은 균형입니다. 단맛은 열을 부드럽게 하죠. 과일은 향기를 가져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들은 양배추에 한 겹씩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는 손으로 안내하며 각 접힌 부분 사이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그녀는 소금은 물을 끌어내고 바삭함을 유지하며 해로운 박테리아를 예방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차오는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화학이야. 보존, 질감, 맛 모두 계산된 거지. 이 방법을 고대 시절에 개발해냈다고? 배춧잎에 붉은 고춧가루를 칠하자 냄새가 날카롭고 진하게 풍겨졌습니다. 마늘, 생강, 고추 등 모든 것이 강력한 것으로 어우러졌죠. 철루이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엉망진창이야. 왜 모든 잎에 신경 써야 하지? 셰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각층은 맛깔나게 노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존중이에요. 학생들은 항아리를 밖으로 옮겼습니다. 셰프는 자랑스럽게 옹기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점토는 숨을 쉬어요. 흙은 가스를 방출하고 박테리아를 차단하죠. 이것이 김치가 겨울까지 지속되는 이유이고 맛이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오미는 반쯤 흔들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항아리는 음식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망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셰프는 오늘날에도 기술을 사용합니다. 김치냉장고는 습도를 조절하고 지구 온도를 모방하며 센서로 발효를 추적합니다. 맛은 완벽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량회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김치 전용 냉장고를 통째로. 그렇다면 김치 종주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중국은 왜 김치 냉장고가 없는 거지? 그렇게 저희는 혼란스러워하며 마침내 완성된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맛은 감탄만이 나왔어요. 매콤하고 신맛이 나고 달콤하며 복합적이었습니다. 량회이는 씹는 도중에 얼어붙어 오만함이 무너졌죠. 이건 파오차이가 아니야. 층층이 쌓여있는 깊이는 절대로 복사할 수 없어. 자오민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했어. 셰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참기름에 반짝이는 소고기를 양념했습니다. 인덕션 그릴에서 얇은 조각이 지글지글 끓으며 연기 없이 고르게 가열되었죠. 고기는 몇 초 만에 캐러멜화되어
방을 달콤하게 채웠습니다. 철루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의 불판은 고기를 기름에 빠뜨릴 뿐이야. 어떻게 한국은 고기를 부드럽게 요리할 수 있는 걸까? 한국인 셰프는 인덕션 그릴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재 위험이 없으며 정확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조리될 수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압도적인 음식인 불고기를 먹으며 눈을 반짝이고 조롱 대신 침묵을 지킬 뿐이었어요. 다음은 비빔밥이었습니다. 저희는 비빔밥도 중국이 원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금치, 당근, 버섯, 애호박을 얹은 밥그릇, 중앙에 황금 달걀 노른자가 있는 비빔밥을 먹었을 때 역시나 이건 한국 음식이 맞구나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진한 된장찌개와 밥과 인삼으로 속을 채운 삼계탕이 국물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끓었습니다. 량웨이는 눈을 크게 뜨고 크게 후루룩 소리를 냈죠. 우리의 수프는 무겁고 기름진 느낌이 들어? 그러나 한국의 것은 깨끗하고 따뜻하고 강력한 맛이 나지. 저희는 디저트로 꿀, 뻥튀기, 참깨로 만든 섬세한 과자인 한과를 맛봤습니다. 각 조각은 바삭하고 향긋하며 담백했죠. 철루이가 웃으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한과의 단 것조차도 더 건강하게 느껴져. 중국에서는 설탕이 목을 태우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한과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모든 음식은 모든 곡물, 모든 잎, 모든 한 입에 담겨 있었고 완벽하게 독립성을 갖춘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오만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꼈죠. 그리고 그들은 안뜰을 떠나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것들은 한국 음식이야. 틀림없이 부인할 수 없는 한국 음식이야. 그렇게 저희는 힘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는 여정을 떠나야 했어요. 어쩌면 오히려 좋았죠. 시골 지역은 꾸며내거나 선진국인 척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량웨이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시골이네. 한국의 진실을 볼 때가 되었어. 분명 서울만 보자면 한국은 중국보다 우수한 국가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맞아. 하지만 과연 시골도 그럴까? 시골에서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한국의 진짜 수준을 인지할 수 있을 거야. 철루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도시는 가난을 숨길 수 있어. 하지만 시골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봐, 우리처럼 더럽고 혼란스러울 거야. 버스는 시골길을 따라 타이어가 꾸준히 윙윙거리며 서울을 떠났습니다. 유리탑은 먼 실루엣으로 사라지고 완만한 녹색 언덕과 흩어진 한옥 건물로 바뀌었죠. 학생들은 자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부는 하품을 하고 일부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밖을 응시했습니다. 버스는 속도를 늦추고 드디어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내리는 순간 웃음이 흔들렸죠. 한옥 집들 사이로 감겨있는 좁은 돌길, 정밀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 하늘을 찌르듯 휘어진 지붕. 화분은 골목길에 늘어서 있었고 지저분한 잡초도 없었으며 쓰레기도 없고 담배꽁초도 없었죠. 량웨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가 진짜 시골이 맞아? 지늘기나 소음, 깨진 도로는 어디에 있어? 철루이는 반은 조롱하고 반은 불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 우리를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다듬어 놓은 거 아냐? 저희가 걸어가는 동안 한 한국인 노인이 마당 입구에서 나뭇잎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더니 잠시 멈추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희 모두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자오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그가 방금 우리에게 인사를 한 거야?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거의 들지 않습니다. 린차오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친절이 정상일지도 몰라? 중국처럼 누군가를 등쳐먹기 위해 방심시키려는 전략이 아니고 그냥 정상일 뿐이지. 몇몇 기와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은밀하게 반짝이며 전통과 어우러졌습니다. 한국은 시골마저도 역사적이지만 현대적인 에너지로 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이곳 마을은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각 집은 전력을 생산하고 여분의 전력은 이웃이나 커뮤니티 배터리로 흐르고 있었죠. 낭비가 전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량웨이는 충격을 받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마저도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거의 제대로 된 전력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골 지역에서 마저 가족처럼 전기를 공유하고 있어. 그런 다음 저희는 전통춤을 공연하는 문화홀로 안내되었습니다. 벽을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역사 수업을 제공하더군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센서가 그들의 언어 선호도를 감지했고, 디스플레이는 저희를 중국인들임을 즉시 간파하고, 텍스트는 곧바로 중국어 간체로 전환되었어요. 자오민이 찡그렸습니다. 자동 번역? 시골홀에서? 저희를 안내해줄 가이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AR 및 AI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외국인 방문객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시골 지역마저 기술적이며 부유했거든요. 물론 이곳 지역의 공기는 맑고 길은 얼룩이 하나도 없으며 재활용 쓰레기통은 100m마다 놓여 있었기에 놀랍도록 깔끔하기도 했어요. 관광객들이 단체로 걷고 있어도 혼란도, 고함도, 넘쳐나는 쓰레기도 없었죠. 자오미는 마지못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동네에 작은 공원마저도 몇 시간 만에 쓰레기에 빠져버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항상 모든 곳이 이렇게나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걸까? 하지만 저희의 충격은 이내 더 큰 충격으로 완전히 덮여지고 맙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머리 위를 가리키더군요. 작은 드론이 나무 사이를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드론의 센서는 토양 수분, 나무 건강, 심지어 곤충 활동까지 추적합니다. 질병이 발견되면 농부들에게 경고가 전달되죠. 치료는 정확하고 빠르며 안전합니다. 린차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중국에는 모든 것에 그저 일단 화학물질을 뿌리고 보지만 한국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는구나. 그들의 선진적인 기술력을 통해 말이야. 그래서 한국의 나무가 중국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고 강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미 선진적인 기술력이 전 국토에 퍼져 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근처에서 깔끔한 줄로 주차된 세련된 전기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각 자전거에는 QR코드가 있더군요. 첼루이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자전거를 스캔했습니다. 즉시 디스플레이가 중국어 지침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까지도 파악하고 있어.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기술력이야. 그렇게 저희는 매끄럽고 조용하며 무공해인 길거리를 조용히 따라 자전거를 탔습니다. 점심시간에 저희는 농가 체험을 갔어요. 한국인 주인은 고개를 숙여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비빔밥을 제공했죠.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채소는 센서로 모니터링됩니다. 토양 pH, 수위, 햇빛 등 모든 것이 앱으로 추적되죠. 덕분에 한국에서 농부들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어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아서 항상 최고의 품질을 재배하죠. 량웨이는 비빔밥을 천천히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밭은 화학 비료에 빠져 죽고 있어. 농작물은 자라지만 강은 죽지. 그러나 한국에서 채소들은 살아있는 맛이나. 그러나 이러한 충격도 잠시 저희는 그간의 저희의 중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곳 전주의 중심부에 있는 박물관에 입장할 때의 일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곳에도 국립역사 전시관이 존재하더군요.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요새처럼 솟아있었고 곡선형 외관은 햇빛을 반사하는 연마된 갑옷처럼 빛났습니다. 입구 위에는 디지털 패널이 움직이는 이미지로 반짝였어요. 초원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기병들, 나무 블록을 조각하는 학자들, 산을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궁전 등 꽤나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그러나 량회이는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중화사상의 본능이 튀어나오곤 했고 그렇게 비꼬는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큰 건물과 밝은 화면이 있긴 하지만 역사는 변하지 않아. 한국은 항상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거든. 수나라와 당나라는 워낙 특수한 일이지만 결국 그것뿐일 거야.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홀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돔 스크린이 그 위를 감싸고 AI가 전투를 360도 재현하는 장면을 투사했어요. 기병들이 충돌하고 현수막이 끊기고 강철이 강철에 부딪혔습니다. 저희의 중국어를 엿들은 AI 화자는 중국어로 10세기 거란 야오 왕조는 10만 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3번이나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3번 모두 실패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화살이 돔을 가로지르자 학생들은 움찔했습니다. 한국 갑옷을 입은 군대가 강둑을 잡고 거란 병사들을 차가운 물살로 밀어 넣었어요. 량웨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란족은 강력했어. 그들은 중국 북부를 통치했지. 우리는 고려가 거란의 공격에서 간신히 목숨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배웠어.
그때 화자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려는 구이저우 전투에서 거란을 진압했습니다. 거란군은 굴욕적으로 후퇴했죠. 중국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장군들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오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 돔이 이동했습니다. 이제 발해의 웅장한 수도가 나타났습니다. 숲 사이로 솟아오른 궁전과 만주 전역에 걸쳐있는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화자는 고구려의 유골에서 태어난 발해는 한국 북쪽의 광활한 땅을 통치했습니다. 당나라는 발해를 동양에 번영하는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과서는 발해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R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당나라 외교 편지와 함께 빛나는 글씨가 빛을 발하더군요. 여기서 당나라 사신들은 발해 통치자들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량회인은 턱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부심은 당이 어떻게 한국을 동등하다고 여길 수가 있지? 린차오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흔들림 없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의 그늘 아래 살아남았다고 교육받았어. 그리고 고구려도 발해도 전부 중국의 역사라고 교육받았지.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동등하게, 때로는 중국보다 더 강하게 서 있었어.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도망치듯 박물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희 모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는 교차로에 섰을 때 저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횡단보도 뒤에는 한 발자국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인 행인들이 모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동차들은 완벽한 줄로 이동했고 바퀴들은 칠해진 선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한맹인이 촉각 포장을 따라 부드럽게 두드리며 길을 건넜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젊은 여성이 팔꿈치를 고집스럽게 내밀며 맹인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더군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배려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모퉁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저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버튼에 도착해서 카드를 태그하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깜빡였는데 이 신호는 기존보다도 훨씬 더 긴 신호였어요. 알고 보니 서울의 노인들은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시스템이 복지카드를 감지하고 녹색 신호등을 연장하며 버스 요금도 자동으로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친절이 인프라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니, 친절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가져갔죠.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신뢰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도덕적이면서도 지능적인 국가였어요. 물론 한국은 길가에 놓여진 벤치조차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작은 태양광 패널로 구동되는 벤치에는 USB 충전 포트, 와이파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연결된 긴급 SOS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서 벤치는 앉는 용도 외에도 대피소, 충전기,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황혼이 내리자 가로등이 자동으로 켜졌거든요. 하지만 정적인 빛 대신 각 램프의 밝기를 동적으로 조절하여 보행자를 추적했습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자 빛은 그를 부드럽고 밝은 걸음걸이 근처로 따라갔고 그가 떠난 후에는 희미해졌어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아름다웠죠. 중국에서는 밤새도록 램프가 타면서 전력을 낭비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빛조차도 살아있고 지적으로 작동했던 거였습니다. 이젠 한때 날카롭고 오만했던 학생들 간의 논쟁이 조용한 경외심으로 부드러워졌어요. 천루이는 아까부터 여전히 당황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조롱했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조롱받아야 할 것은 우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린차오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함이야. 중국처럼 군대식 강압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야. 진정한 위대함은 시민에게 절하는 도시이지 도시에게 절하는 시민이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한국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저희에게 완전한 겸손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저희는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중화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